작년에 제가 거의 5배를 한 거거든요. 외국인이 우리 한국 와가지고 결제하는 게 1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동안이고 싶은 거는 본능적인 유전자에 새겨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코스닥 활성화 이야기 잠깐 했는데 무슨 뭐 이제 코스닥 3000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그 다음은 코스닥 활성화다 해서 뭐 시장 개편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잦은 상장 폐지 다산다사 시장으로 만든 이런 이야기는 나오던데 코스닥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활성화 정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책은 긍정적이고 그 부분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정책만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사실 정부가 이제 5,000포인트 보내겠다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5,000포인트를 갔던 거는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에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주요 산업이 좀 좋아지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 펀더멘털을 받쳐주면서 5,000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3,000을 넘으려고 하면은 마찬가지의 전 논리라고 생각해요. 정책만으로 보내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보면은 이게 코스피만큼 또 강해 보이진 않아요.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준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정책만으로 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 상태예요. 정책만으로 한계고 그러면 이제 실적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 1,800개 가까운 기업들이 다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워낙 개별적인 요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만 보더라도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뭐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그 4개 업종이 다 같이 좋으려면 이게 또 쉽지는 않고. 그렇죠. 뭐 실적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코스닥 활성화는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를 또 보고 다음번에 또 한번 토크를 해보면 오히려 좋겠고요. 반대로 뭐 IPO 시장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IPO 시장. 이게 예전에는 코스닥이 좋아질 때 막 1년에 막 100개, 120개씩 막 계속 상장을 시켜줬는데 요즘에는 좀 워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복 상장 많고 그 다음에 왜 특례 상장으로 올라온 기업들이 사고 치는 거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대하시는 IPO 시장은 좀 어떤 분류예요? 저는 이제 IPO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120개에서 130개 종목 정도는 계속해서 올라왔었고요. 연간. 근데 이제 대여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조 단위의 이제 IPO가 나와서 그게 이제 흥행을 해야지만이 IPO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작년에 사실 그게 잘 보이진 않았었고 이제 올해는 이제 뭐 무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현대 뭐 그 뭐지 로봇 사업부 로보틱스 뭐 이런 쪽이 올라오면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언제 올라올지 얼마에 올라올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라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 워낙 대여가 별로 없었고 대여들의 성과가 별로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대여들이 좀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업종들도 좀 이제 맥을 좀 한번 짚어주세요. 그 엔터주가 그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반짝 올랐다가 당장 그거에 대한 약속은 안 나오니까 급락했다가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제 BTS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3월 21일에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한 달 반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엔터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엔터는 저는 한한령은 그냥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게 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디폴트로 그냥 깔고 가는 게 안 된다가 디폴트고 되면 보너스 개념으로. 근데 그냥 기본 베이스는 그냥 안 된다라고 보는 게 그냥 투자자로서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티켓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는 부분을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평균 해외 공연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티켓 가격이 한 25만 원 정도에서 지금 한 35만 원 정도로 오른 것 같아요. 엄청 올렸네요. 네. 그러면은 티켓 가격 상승만으로 이제 큐가 똑같다고 봐도 15만 원에서 25만 원만큼 수익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뭐 하이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어닝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아, 우리 그 PD님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게 네. 콘서트 엄청 다니는 PD가 네. 한 명 있거든요. 네. 맨날 제가 잔소리하는데 그런 네. 데가 돈 쓰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팬들 입장에서 보면 25만 원 하던 티켓이 35만 원 돼서 아, 나 비싸서 못 가. 우리 오빠들이 너무 장사치네. 돈 많이 벌어가네. 그러진 또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못 올려요. 이거 미국 기준. 네, 그거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VIP석이라든지 VVIP석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높게 받아도 해외는 이제 거부감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높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전에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블랙핑크 공연하는데 한 29만 원인가? 얼마 받았다 막 현지 언론에서 막 비판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또 매진은 또 다 돼요. 네, 지금은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35만 원 정도면. 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BTS 컴백이라는 수에는 뭐 당연히 하이브 쪽에 집중이 될 테고요. 네. 근데 이제 투자 심리가 또 다 같이 이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업체별로 워낙 좀 실적이 좀 갈리고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다른 기업들까지는 좀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스트가 올해 어떤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고 얼마 정도의 티켓 파워를 갖고 가격이 얼마 되냐 이런 부분들은 좀 개별적인 기업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거는 BTS를 모니터링 했을 때는 그 부분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지난해까지 조선주가 엄청났죠. 네. 약간 좀 쉬는 듯 했으나 네.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네. 또 중간중간 물론 가격 조정도 겪고는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밸류가 차서 좀 속도가 이제 느려지는 건지 조선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또 이제 사이클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조선은 이제 군함하고 이제 잠수함과 같이 우리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이제 추가적인 발주가 나오냐, 이제 기존에 없던 게 이제 새로 붙어주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받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선 쪽에 되게 이제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이다가 그렇죠. 최근에는 좀 원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뭐가 더 급하냐 봤을 때는 미국 정부는 전력이 좀 더 급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이 약간 좀 이쪽으로 좀 분산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 쪽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좀 바뀐 부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이게 유조선 부분에서의 또 기대감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유조선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 뭐 이란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중국에서 이제 그 유조선인데 이제 어느 나라 선박인지 국기도 안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마크도 빠져 있고 뭐 이런 배들이 많이 예. 이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조선박의 거의 한 많게는 한 20%까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암묵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검은 시장? 그렇죠. 이제 검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그런 시장들이 조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제한을 거는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을 안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좀 해외에서 좀 싸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싸게 유가를 좀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싸게 이제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미국에서 통제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도 제재가 강해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이제 오래된 선박들이 이제 좀 폐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유조선도 뭐 추가적으로 수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오호. 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조선 쪽은 계속되네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유조선을 막 적극적으로 만들던 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림자 선단에 대한 어떤 제한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겪었던 방산주는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 신고가 가기도 하고 있고. 방산주는 그 전에도 되게 이제 길게 좋게 보셨었는데 뭔가 뭐 밸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그냥 쭉 가져가면 좋을까요? 방산주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냥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볼 수도 없고 비싸다고 볼 수 없는 그냥 합리적인 수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기대감을 좀 커졌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나토, 유럽하고 조금 긴장감이 좀 커지면서 유럽에서 결국에는 미국 방산 제품들을 사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꺼려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디가 수혜를 볼 거냐고 하면은 한국 업체들이 수혜 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때는 조금 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제 방산업체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조금 더 안정성으로 좀 안정적인 주식으로 좀 깔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산주를 일부 포션 가져가는 거는 그런 이제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 방산주가 방어주예요? 네, 방어주죠. 이제 성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합리적인 밸류에이션까지는 와 있고 무기 수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런 개념으로요. 네. 왜냐면은 이제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 실적이 거의 개런티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깨질 가능성은 없는 가운데 추가적인 수주가 이제 붙어주면은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주가가 뭐 엄청 싼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걸 적극적으로 성장주이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프라고 하죠. 가프요? 가프, GARP. GARP? 네. 예. Gross at Reasonable Price. 네. 뭐, 그 가프 주식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지속 성장하는데 되게 안정적인. 돈 많은 가프로 들려가지고. GARP. 가프입니다, 가프. 가프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원전 이야기 잠깐 해주셨고, 또 예전에도 LNG 발전 관련된 그 밸류체인 좋게 보신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뭐 태양광 관련주도 거의 뭐 상한가 가는 것들도 있고 에너지 관련주가 난립니다. 더 이게 뭔가 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것들은 그냥 다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앞단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기는 해서. 친환경 에너지 쪽이요? 그거는 이제 100% 정부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제 투자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쪽이 증가하는 거고, 아니야 우리는 당장 급한 거를 처리해야 돼. 돈 드는 건 조금 더 줄일 거야. 라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쪽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LNG나 원전은 그냥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해야 돼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사실 조금 정부의 의중이 좀 중요하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거는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우선순위 여부는 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나 사실은 그 전부터 뭐 원전 LNG 쪽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원전 LNG는 그러니까 무조건 좋고요. 이제 재생에너지는 사실 저는 잘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 그 전력망, 송배전, 뭐 변전기 이런 전력기기는 계속 좋고요. 와 쉬다가 그 좀 한참 많이 떨어졌던 중소형주도 뭐 상한가 가고 막 다시 이러더라고요. 전력기기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그쪽은 또 계속 쇼티지고 또 뭐 몇 년치 물량 또 쌓여있다 하고요. 지금 뭐 심하게는 뭐 5년 후에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력기가 지금 도대체 몇 년째 호황입니까 이게?
그렇죠. 계속 그렇죠. 이어지죠. 네. 재기업 한 3년 반 이상은 네. 그렇죠.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혹시 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 올해 좀 주목해야 하는 섹터 혹시 네. 또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근데 지금 좋은 섹터 중에 하나는 호텔이 여전히 좀 좋은 거 기대감을 좀 외국인 가져볼 수요요?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일령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일본으로 여행 가는 수요가 확실히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대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한국 쪽으로 확실히 수요가 좀 돌아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텔의 객실 네. 수가 한계가 있고 네. 뭐 방값을 2배, 3배, 4배 계속 올릴 수 없고 이거 뭐 네. HBM도 아니고 네. 침대를 겹쳐서 자라고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그래서 그 호텔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되는데 이런 논리 펼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업체별로 조금 다른데요. 이제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 객실이 100이라고 하면은 네. 한 30에서 40%는 그냥 단체 여행 계약을 맺어서 네네네. 예를 들면 여행사랑 계약을 해서 좀 싸게 주는 거죠. 아하. 이제 이게 소매가 아니라 도매로. 이제 도매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줄이면은 단가를 2배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비중을 계속해서 줄이면서 전체적인 단가를 올릴 수가 있고, 이제 그 계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말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재계약 물량을 줄이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라이스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익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단가를 이제 올리고, 단가 개선을 사실상. 통해서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다. 어차피 갖고 있는 객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객실을 뭐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 좋습니다. 그러니까 섹터의 맥을 좀 하나하나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과 짚어봤는데 그거 안 여쭤봤네.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뀌잖아요. 네. 케빈 워시로 지명이 네. 됐고 그래서 네. 시장이 막 흔들렸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분이 이제 걸어오신 발자취를 네. 이제 뒤돌아보면 뭐 매파였기도 했다 뭐 이렇게. 네. 근데 매파였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부정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대차대조표를 이제 자산을 더 이상 연준의 자산을 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산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양적 완화보다는 그래서 양적 긴축의 네.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의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AI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잡힐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케빈 워시는 AI가 디플레 요인이다라고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된다. 금리를 내려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존을 해서 그래서 이분이 됐을 때 뭐 무조건 긍정적이다,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도 있잖아요. 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미국채에 대한 국채 수익률 쭉 올라가서 재무적 부담도 있고 시장 금융시장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물론 앞서가는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항상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그런 이제 우려감들은 항상 존재했던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우려감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섣불리 미리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거는 가정을 하고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며칠 전에 시장이 5% 이상 막 폭락했던 것처럼.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또 6% 이상 회복을 하고. 근데 미국은 0.5% 빠지고 0.5% 올랐다. 우리 시장만 변동성이 커진 거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뭐 극단적인 가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아질 때 또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 특성 나타났고. 사실 뭐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또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 이건규 대표님은 또 한결같이 우리에게 또 맥을 짚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명쾌하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격월 이건규 2월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